다음 증례를 보겠습니다. 55세 남성 박 씨가 피로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박 씨는 IT 개발자로 야근을 하면서 야식으로 치킨, 콜라 등을 많이 드셨고 주로 앉아서 일하면서 체중이 증가하였고 흡연자였습니다. 체중이 증가해서 체질량 지수가 30까지 나왔고요. 허리 둘레도 96cm입니다. 코골이가 있었고 무호흡증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136에 87이었고 예전에도 혈압이 조금 높지만 고혈압까지는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발견되었고 소변 검사에서 미세 알부민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토탈 콜레스테롤은 280이었고 중성지방 300, HDL 콜레스테롤 40, LDL 콜레스테롤 175였습니다. 주치의는 박 씨의 피로가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에 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식이조절 운동 등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금연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분의 진료실 혈압은 136에 87이었습니다. 132에 87 같으면 미국 심장협회 지침으로는 이미 1단계 고혈압이고 대한고혈압학회 지침으로는 고혈압 전 단계, 유럽 고혈압학회 지침으로는 높은 정상 혈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례의 분은 코골이와 무호흡도 있으십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야간 고혈압, 아침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분이 낮에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서 실제 고혈압이면서 진료실 혈압이 정상으로 나온 가면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은 분입니다. 이런 분은 가정혈압과 활동혈압 측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과거 여러 연구 결과 진료실 혈압보다는 가정혈압과 활동혈압 증가가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 가정혈압 측정으로 진단된 가면 고혈압은 진료실 고혈압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뇌졸중 위험을 보였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가정혈압이 진료실 혈압이나 24시간 활동 혈압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과 관련이 높은 자심실 질량과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진료실 혈압보다는 가정혈압 측정이 더 믿을만하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잘 반영한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가정혈압 측정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가정혈압 측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 조금 앉아 있다가 혈압을 재시는 게 좋고요. 혈압을 잴 때는 등에 앉아서 위팔에 커프를 감고 이렇게 커프의 높이가 심장 위기에 가깝게 위치를 한 다음에 혈압 수첩에 혈압 측정지를 모두 적도록 교육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에게 가정혈압 측정을 교육하고 또 이분이 다음에 가정혈압을 적어 오셨습니다. 이분의 가정혈압과 맥박수를 보면 170에 90 하트레이트 90까지 나왔다가 또 어떤 날은 140에 75 하트레이트 70이 나왔다가 또 어떤 날에는 110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혈압의 변동이 상당히 변동폭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박도 7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맥박의 변동폭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9일간 측정한 가정혈압 맥박수를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내봤는데요. 아침 가정혈압의 평균은 137이었고 표준 편차는 24 정도로 상당히 변이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맥박수도 79였고 표준 편차가 7.9로 변이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혈압 측정을 했을 때 8일 아침 평균 혈압이 137에 79였습니다. 가정혈압 평균 값의 고혈압 진단 기준은 수축기 혈압 135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은 가정혈압 기준으로 고혈압이 있음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동성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혈압 변동성이 높다고 보는 기준은 표준 편차가 약 10 이상인 경우에는 혈압 변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아침 혈압이 평균 137에 표준 편차가 24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면서 혈압 변동성도 높은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박수도 평균 79에 표준 편차가 77.9인데요. 일반적으로 평균 맥박수가 70 이상이면 조금 높다고 하고 변동성으로 표준 편차가 약 7 이상이면 변동성이 높은데요. 이분은 맥박수 평균도 높고 변동성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비슷한 정도의 평균 혈압값을 보이는 분과 비교했을 때도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높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세 알부민혈과 동반된 만성 콩팥 질환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목표 혈압으로 일반적으로 미세 알부민혈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한 고혈압 박해 지침으로는 130에 80 미만, 유럽 고혈압 박해 지침으로는 130에서 139 사이, 70에서 79 사이, 즉 130에 80 미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침 고혈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고혈압 진단을 위한 가정혈압 측정이 중요하고 특히 아시안에서 즉 아시아인에게 아침 고혈압이 중요한데요. 아침 고혈압 관리를 위한 아시아 전문가 패널 합의문을 보면 아침 고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강하게 아침 혈압 즉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고 아침 고혈압 관리를 위해 작용 지속 시간이 긴 고혈압 약이 적정하고 복합요법을 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럼 작용 지속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약제별 생물학적 반감기를 보면 안지오텐신 리세터 블로커인 로사탄과 발사탄은 반감기가 상당히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칸델살탄, 올벨살탄, 아이볼살탄, 텔미사탄은 비교적 생물학적 반감기가 긴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텔미사탄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혈압 약제로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아테놀롤은 생물학적 반감기가 7시간으로 상당히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슘 채널 블로커가 생물학적 반감기가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암노디펜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반감기가 이틀 이상으로 상당히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의 경우를 보면 복합약제로 많이 쓰이는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 경우 생물학적 반감기가 약 5시간에서 14시간 사이로 비교적 짧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인다파마이드는 14시간 이상으로 좀 길고 클로로달리돈이 생물학적 반감기가 상당히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생물학적 반감기가 긴 약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밤에 먹어야 좋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컨트로버시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야간 혈압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과 높기 때문에 혈압약을 밤에 먹을 경우 야간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24시간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더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21년 CVD 예방을 위한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은 심뇌혈관 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달리 제시하였습니다. 50에서 59세 사이면은 10년 CVD 리스크가 10% 이상이면 고위험군, 5% 이상이면 중등도 위험군으로 하였고 연령대가 70세 이상이면은 10년 CVD 리스크가 15% 이상이면 고위험군, 7.5% 이상이면 중등도 위험군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혈압은 가능한 140 미만으로 유지하고 혈압약을 써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13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LDL 콜레스테롤도 일반적으로 10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특별히
특별한 혈압 관련 부작용이 없으면은 130 미만으로 조절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고위험군이면 LDL 콜레스테롤 70 미만, 초고위험군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까지 좀 더 강력하게 조절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금연과 운동, 식이 조절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혈압은 140 미만으로 우선적으로 낮추되 부작용이 없으면 130 미만까지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도 70까지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항혈소판제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고 위험도 정도가 더 높을 때는 수직혈압 130 미만,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까지 조절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환자 범주에 따른 치료 목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수직혈압 140 미만,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을 권고하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70 미만, 초고위험군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까지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침에는 70세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제시하였고 노인에서 조절 목표는 노쇠나 추가적인 위험 요인, 평생 혜택이 어느 정도일지 동반 질환에 따라서 환자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가 환자의 조절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풀드 코어디케이션인 ASCVD 리스크 에스티메이터가 있고 인종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큐리스크 툴이 있습니다. 방금 전 보여드렸던 55세 남성 박 씨의 증례를 가지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미국 심장 지침에서 권고하는 ASCVD 리스크 에스티메이터 풀드 코어디케이션을 사용해서 방금 전 55세 남성 박 씨 증례의 위험도를 평가해 보면 10년 ASCVD 위험도가 20% 정도로 아주 높은 위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상자들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미국의 ASCVD 리스크 에스티메이터가 특히 남성의 경우 위험도를 가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ASCVD 리스크가 낮은 아시안의 경우에는 아시안의 특성을 반영한 인종적인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에스티메이터가 있는데요. 그것으로는 큐리스크 툴이 있습니다. 구글에 큐리스크라고 치시면은 이런 툴이 나오고요. 인종은 차이니즈로 사용해서 방금 전 증례의 CVD 리스크를 평가해 보면 10년 CVD 리스크가 13.2%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큐리스크 3 툴 같은 경우에는 혈압 변동성도 같이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혈압 변동성이 24로 높았기 때문에 앞선 55세 남성의 CVD 리스크가 16%로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 55세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혈압 측정을 해보니까 그 결과값으로도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었고 이분은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단일 제형 복합제로 혈압 약부를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장기 지속형 약제인 CCB와 장기 지속하는 ARB 제제 컨비네이션을 약제를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겠고 작용 지속 시간이 긴 고혈압 약제를 저녁이나 밤 시간에 복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제일 중요하고 수면 무호흡증과 비만 관리를 위한 체중 조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스타틴 처방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일 제형 복합제로 CCB, ARB 제제에다가 스타틴까지 복합된 약제들이 널리 출시가 됐기 때문에 복약 수능도와 효를 높이기 위한 단일 제형 복합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중요한데요. 55세 남성처럼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조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리 인텐시브 치료를 하는 것이 나중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리스크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올 경우에는 스타틴도 같이 처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이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는데요.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 1기 고혈압이나 2기 고혈압의 경우에는 단일 제형 복합제를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작용 지속 시간이 긴 고혈압 약제를 저녁이나 밤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기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적정성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증례처럼 80세 고혈압인 경우에는 특히 노쇠하시고 수축기 단독 고혈압의 경우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고혈압 진단을 신중하게 해서 조용량부터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